잠자는 숲, 히가시노 게이고. 몸이 몹시 피곤하구나. 담뱃불을 재떨이에 비벼 끄고 다카야나기 시즈코는 한숨을 내쉬며 조수석에 아키코를 흘끔 보았다. 아키코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인 모양이다. 너희도 고단하지. 보통 때 같으면 공연 끝내고 푹 쉬었을 텐데. 시즈코는 뒷좌석의 미호 일행에게 말을 건넸다. 미호는 문에 기대고 있던 머리를 들고 네, 조금요 라고 대답했다. 경찰의 진술조사에서 풀려난 것은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다. 그래서 미호 일행은 집까지 다카야나기 시즈코가 운전해주는 차를 얻어 타게 되었다. 차에는 미호 외에도 아키코와 모리 야스코가 함께 타고 있었다. 오늘 밤 아키코는 시즈코의 집에서 자고 갈 모양이었다.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이 정도 시달리는 건 감수해야겠지. 시즈코의 목소리에서도 진한 피로가 묻어났다. 선생님께는 어떤 질문을 했어요? 미호 옆에 앉은 야스코가 등을 꼿꼿이 세운 채 물었다. 차에 탄 뒤로 계속 그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손은 무릎 위에 얌전히 포개져 있었다. 이래저래 질문을 많이 했어. 너희가 무대에 나가 있는 동안 나 혼자 그 애들을 대응해야 했잖니. 하지만 아무 도움도 못 된 것 같아. 가지타 씨가 살해된 거 뭐가 뭔지 전혀 짐작가는 것도 없는 데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극장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었어. 가지타 선생님 정말 살해된 거예요? 틀림없어요? 아키코가 물었다. 시즈코는 담배에 손을 내밀어 다시 한개비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아직 단언할 순 없지만 틀림없대. 하지만 어떤 식으로 살해되었는지 그건 알려주지 않았어. 독살이라는 것 같던데 뭘 먹은 것도 아닌 모양이고.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야스코가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가지타 선생님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었다니요. 미호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선 야스코의 맨션에 들려 그녀를 내려준 뒤 자동차는 미호의 맨션으로 향했다. 미호는 얼마 전에 가가가 배웅해준 일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지난번 사건과 이번 일을 경찰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 점에 대해 시즈코에게 물어보니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린 뒤 관계가 없다고는 생각 안 하겠지 라고 유난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사건과 이번 사건이 관계가 있을 리 없어. 그 사건은 그대로 해결된 거잖아. 이제는 하루코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석방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만 남았어. 스스로 다짐하는 듯한 말투였다. 맨션에 도착해 자신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미호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쓰러졌다. 다카야나기 시즈코의 말이 아니더라도 정말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다. 솔직히 오늘 공연에서 자신의 춤은 형편없었다. 특히 산막의 플로리나 공주 부분은 야기유의 보조가 없었다면 여기저기 삐거덕거렸을 것이다. 미호만 그랬던 게 아니다. 대부분의 댄서들이 집중력을 잃고 생기 없는 연기를 하고 말았다. 물론 관객은 알지 못했겠지만 댄서들은 각자 통감하고 있었으리라. 그 속에서도 아키코와 곤노와 야기유, 그 세 사람만은 자신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춤출 때는 무심해질 수 있는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프리마 발레리나고 프리미에르 당수에르겠지만 오늘 공연을 가지타 선생님이 봤다면 뭐라고 나무라셨을까? 프로로서의 자각이 부족하다고 고함을 치셨을까? 아니면 기초가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화를 내셨을까? 하지만 그런 가지타가 죽은 것이다. 대체 누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 미호는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였다. 그녀가 아는 한 가지타는 발레에 인생을 걸었고
오로지 발레만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를 대체 어느 누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단 말인가. 역시 하루코의 일이 마음에 걸렸다. 다카야나기 시즈코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난번 사건과 정말로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뭔가 관계가 있어서 그 복잡하게 뒤엉킨 실타래가 가지타의 죽음이라는 모양새로 나타난 건 아닐까? 미호는 어쩐지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불안에 휩싸였다. 다음 날은 아침부터 비가 왔다. 추적추적 길게 내릴 듯한 비였다. 아, 싫다. 라고 미호는 생각했다. 하필 이런 때에 비까지 내릴 건 뭐람. 미호가 다카야나기 발레단에 도착했을 때 건물의 문은 폐쇄되고 그 앞에 기자인 듯한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다. 기자들은 그녀를 알아보자마자 무서운 기세로 다가와 코멘트를 청했다. 가지타 씨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등등. 조용히 시선을 떨어뜨린 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봐요. 말 좀 해주세요. 잠깐. 이봐요. 참 고고하시네. 발레 댄서들이란. 그런 소리를 등지고 꼿꼿하게 걸었다. 쓸데없는 발언은 하지 말라고 어젯밤 다카야나기 시즈코가 못을 박았었다. 입구에 문을 열자 마침 사무실에서 가가 형사가 나오는 참이었다. 그는 하는 모양새로 입을 벌리고 오른손을 가볍게 쳐들었다. 안녕하세요. 라고 미호는 인사를 건넸다.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은 정말 힘들었죠. 잠은 잘 잤어요? 미호는 어깨를 으쓱 쳐들고 눈을 감은 채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이, 그러시겠죠. 라고 가가는 울상을 짓는 표정을 보였다. 입주위에 덥수룩하게 수염이 자라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경찰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힘든 거라고 미호는 해석했다. 뭔가 알아내셨어요? 라고 그녀는 물어보았다. 아니요, 아직 아무것도요. 방금 사무실 직원에게 가지타 씨의 경력에 대한 자료를 좀 정리해달라고 부탁하고 나온 참입니다. 가가는 엄지손가락으로 사무실 쪽을 가리키며 말하고는 미호의 손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그녀가 들고 있는 가방을 보고 말한 것이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미호가 사양하자 그도 그 이상은 권하지 않았다.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댄서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을 하는군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사건 다음 날에도 쉬지를 않아요. 그렇죠. 쉬는 건 없어요. 전혀요? 가가는 놀란 모양이었다. 네, 하루를 쉬면 그걸 회복하느라 한참 더 고생해야 하니까요. 미호는 딱 잘라 말했다.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다. 아유, 정말 엄격한 세계로군요. 아니, 그만큼 열정을 쏟는 건가요? 가가는 그렇게 말하고 한마디 덧붙였다. 부럽군요. 네? 하고 미호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졌다. 왜요? 라고 그도 얼굴 표정이 풀어지며 물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을 하셨어요. 부럽다고요. 맨션에 배웅해 줄 때였다. 내가 그랬던가? 라고 가가는 뺨을 쓱쓱 긁었다. 그러더니 그녀의 눈을 마주보며 하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 열정을 바친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대단하죠.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유행하지 않지만 나는 존경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자신의 감정을 전하려는 마음이 뜨겁게 담겨 있었다. 미호는 순수하게 고맙다는 대답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탈의실로 향했다. 도중에 한 차례 돌아보니 가가는 아직 그녀를 보고 있었다.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미호는 생각했다. 뭔가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공기 같은 것을 던져주는 사람이다. 탈의실에는 아키코와 야스코가 와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간밤에 거의 못 잤다고 했다. 특히 야스코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키코는 미지와리를 5잔이나 마셔서 지금까지 속이 좋지 않다고 했다. 연습실에 가자 곤노와 야기유가 벌써 준비 운동을 하고 있어서 미호 일행도 그들 곁으로 갔다. 열심히 하는데? 라고 아키코가 두 사람에게 말했다. 몸을 마구 움직이고 싶어서. 대답한 건 곤노였다. 벌써 이마에 땀이 흘렸다. 몸을 움직이면 안 좋은 생각이 날아가거든. 여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야기유는 나는 아니야 라면서 바닥에 책상 다리를 틀고 앉았다. 내 머릿속은 어제의 사건으로 꽉 차 있어. 정확히 말하자면 하루코의 일과 어제의 사건이지. 그 밖의 일에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 우리가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아니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생각해? 형사가?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능한 작자들이라 여태까지 하루쿠의 정당방위조차 증명을 못하고 있잖아. 야기유구는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야스쿠가 물었다. 있죠. 라면서 야기유는 콧방울을 벌름거렸다. 나는 그 가자마라는 남자, 지난번에 여기에 몰래 들어온 그 남자 말이야. 그자와 가지타 선생님을 죽인 범인이 친구 사이일 거라고 생각해요. 곁에 있던 댄서들이 일시에 동작을 멈추었다. 무슨 소리야? 라고 아키코가 물었다. 무슨 소린요? 말 그대로예요. 그 가자마라는 남자도 가지타 선생님을 죽이려고 침입했던 거예요. 근데 하루코한테 들키는 바람에 그만 엉뚱한 결과가 나온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의 친구가 대신 선생님을 살해했다는 거야? 그럼 가자마의 친구라는 사람이 우리들 중에 있다는 이야기잖아. 곤노가 연습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말했다. 마지막 총 연습 때는 무대 장치나 조명을 맡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우리 쪽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는 야기유의 목소리는 역시 미호 일행에게만 들리도록 작게 낮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가자마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했어. 야스쿠의 말에 저절로 웃음이 터진다는 듯 야기유의 뺨이 풀어졌다. 야스쿠 씨는 여전히 순진하네요. 그거야 당연히 거짓말이죠. 누가 사실대로 말하겠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 라는 곤노. 물론 지금으로선 없지. 하지만 어떻게든 찾아낼 거야.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미국 쪽이야. 그 가자마라는 사람이 2년쯤 뉴욕에서 살았다고 했지. 그렇다면 경찰에서도 조사하고 있을 거라고. 마침 그때쯤에 뉴욕에 있었던 게 나와 가지타 선생님이니까 더욱더 꼼꼼하게 수사할 거야. 그거야 나도 알지. 야기유는 빤한 이야기를 듣는 건 재미없다는 듯이 일부러 목덜미 근처를 긁적였다. 곤노 씨는 계속 뉴욕에 있었지만 가시타 선생님은 다른 곳도 돌아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경찰은 가자마라는 남자와의 접점이라는 것 때문에 뉴욕에만 집착하는 모양인데 나는 조금 생각이 달라. 뉴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선생님과 가자마가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이를테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런 경우를 경찰은 놓치고 있거든. 나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조사해 볼 거야. 가자마가 침입한 이유가 선생님을 죽이기 위해서였다는 게 판명되면 하루코는 틀림없이 무죄니까. 그러면 동료를 의심하는 일이 될 텐데. 곤노가 야기유를 노려보았다.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지. 선생님이 그런 변을 당한 상황이야. 어차피 의심한다는 말을 들을 거 차라리 당당히 밝히고 캐보는 게 낫겠지.
내가 할 거야. 하루코를 위해서. 앞으로는 모두들을 의심할 거니까 잘 부탁해요. 그렇게 말하더니 야기유는 쓱 일어나 빙글빙글 돌면서 건너편 벽으로 다가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곤노가 한숨을 내쉬었다. 아, 기운이 넘치는 녀석이네. 저런 열의를 춤추는 쪽으로 발휘했다면 나는 도저히 못 당해냈을 거야. 미호를 포함한 여자들은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0시가 되자 항상 하던 대로 수업이 시작되었다. 가지타가 없어도 그 밖에 발레 마스터 1명, 여성 교사인 발레 미스트레스 3명이 있고 어시스턴트도 있다. 따라서 연습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지만 역시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 긴장된 분위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데서 오는 위화감인지 알 수 없었다. 어느 쪽이건 하루빨리 이 분위기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 현재 다카야나기 발레단 전원에게 부과된 숙제였다. 레슨은 바를 이용한 연습에서부터 시작한다. 무릎을 굽히는 플리의 동작에서부터 발끝으로 바닥을 쓸듯이 다리를 길게 펴는 바트망 탕뒤, 이어서 발끝으로 반원을 그리는 롱드 장부아테르. 연습은 항상 오른쪽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왼쪽을 반복한다. 미스트레스 나카노 다케오가 미호에게로 다가왔다.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추어 정확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자르듯이 다리를 움직였다. 어제보다는 상태가 좋다라고 미호는 생각했다. 팔다리가 유연하게 뻗어나간다는 자각이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며 다음 동작으로 옮겨가려고 했을 때 갑자기 코가 꽉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어서 목 근처가 뻐근해졌다. 아! 하고 미호는 입 안에서 조그맣게 부르짖었다. 머리 전체가 불쾌한 묵중함에 휘감겼다. 코가 막혀서 괴로웠다. 서 있기가 고통스러웠다. 내가 휘청거리고 있어. 미호! 멀리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붙잡아 주었다. 미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몸을 맡기고 눈을 감았다. 주위에 있던 동료들이 황급히 다가오는 것을 바닥의 울림으로 느꼈다. 바닥에 눕혀졌다. 누군가 맥박을 짚고 있었다. 웅성거림이 먼 곳에서처럼 들려왔다. 난 괜찮아요 라고 말한 뒤 미호는 눈을 떴다. 걱정스럽게 들여다보는 눈이 있었다. 가가 형사였다. 그가 맥박을 짚고 있었다.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거지? 미호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는 게 상대도 편할 것 같았다. 머리가 무거웠다. 이윽고 누군가 껴안고 일어서는 느낌이 들었다. 옮겨지고 있다. 연습실을 나가는 것이다. 등에 따스한 손의 감촉이 느껴졌다. 소파에 눕혀졌다. 연습실 옆에 휴게실인 것 같았다. 사람들이 다급하게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다. 괜찮을 겁니다. 문득 소리가 들렸다. 가가의 목소리였다. 미호는 눈을 떴다. 바로 옆에 가가가 앉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미스트레스 나카노 다이코였다. 그녀는 미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괜찮아? 라고 걱정스럽게 양 눈썹 끝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네, 이제 괜찮아요. 레슨 받으러 가야죠. 일어나려는 그녀를 가가와 다이코가 붙잡았다. 지금 의사를 불렀으니까 진찰 받아본 뒤에 하는 게 좋아요. 그래, 무리할 것 없어. 하지만 다행이다. 난 또 우리 미호까지 무슨 일 난 줄 알았어. 또 살해되는 줄 알고 놀랐다는 뜻인 모양이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아니요. 라고 미호는 가가에게 대답했다. 연습 전에 뭘 먹지 않았어요? 집에서 나온 뒤에요. 아니요. 아무것도요. 지금 어딘가 불편한 데는 없어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러자 가가 형사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린 뒤 아무튼 의사를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의사는 금세 나타났다. 머리가 벗겨지고 금태 안경을 썼다. 그야말로 동네 의사 분위기의 남자였다. 그는 간단히 진찰을 해보더니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가 일행을 불렀다. 가벼운 빈혈 같군요. 피곤이 겹친 탓이에요. 라고 의사는 말했다. 간밤에 잠도 못 잤다고 하고 잠시 쉬게 해주면 아마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가가도 다에코도 그 말을 듣고 안심한 모양이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른 볼 일이 있어서요. 가가는 다에코에게 말하고는 미호 옆으로 다가와 이참에 좀 쉬지 그래요. 조로의 기회인데 라고 말했다. 그 말투가 재미있어서 미호는 가만히 웃었다. 가가가 나가는 것을 지켜본 뒤에 다에코가 물었다. 저 형사 아까 갑자기 뛰어들었어. 생각나? 뛰어들어요? 라고 미호는 되물었다. 네가 쓰러지려는 순간에 바로 옆에 있던 사람보다 더 빨리 뛰어왔다니까. 아마 밖에서 미호가 춤추는 걸 내내 지켜봤던가 봐. 아, 네. 미호는 가슴에 걸쳐있던 담요를 슬쩍 끌어당겼다. 가즈타 야스나리가 살해 되었다는 말을 들은 순간 사이토 하루코는 길쭉한 눈을 큼직하게 뜨더니 그대로 얼어붙은 것처럼 표정이 굳어버렸다. 그러고는 천천히 눈을 아래로 떨구며 고개를 저었다.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라고 그녀는 중얼거렸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공연의 마지막 총 연습을 하던 중에 살해됐어요. 자세한 건 아직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10중 8구 독살이죠. 독극물이 묻은 바늘에 찔렸어요. 꼭 오로라 공주처럼요. 도미가 설명했다. 이 경감은 가끔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비유를 쓰는 일이 있다. 대체 누가 그런 짓을... 아직 모르죠. 우리가 그래서 찾아왔어요. 하루코 씨라면 뭔가 알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어때요? 짐작 가는 거 없어요? 도미의 물음에 하루코는 호흡을 가다듬듯이 가슴을 몇 차례 들먹거린 뒤에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가지타 선생님이 살해되다니 저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도미는 볼펜 끝으로 책상을 톡톡 치면서 하루코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사실대로 말하는지 어떤지 자신의 경험에 비춰보고 있는 게 틀림없다. 하루코는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해졌는지 감정이 사라진 얼굴을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다. 도미의 뒤쪽에 선 채로 가가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샤쿠지 경찰서의 추조실 아니었다. 사이토 하루코를 한번 만나봐야겠다면서 도미가 가가를 데리고 찾아온 것이다. 샤쿠지 경찰서에서도 지난번 사건이 가지타 살해 사건과 분명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다. 하루코는 일주일 동안 유치장 생활을 한 사람 치고는 그리 추레한 모습은 아니었다. 아무래도 약간 여위기는 했지만 안색은 나쁘지 않았다. 화장기 없이 긴 머리를 뒤로 따내렸지만 하루코의 미모는 그대로였다. 죽은 가자마 도시유키에 대해 하루코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던데요. 네,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자마의 머리를 내리친 뒤에 하루코 씨는 정신을 잃었고 그때 가지타와 다카야나기 시즈코 씨가 돌아왔다고 진술했죠. 네. 그때 가지타 씨는 가자마를 발견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반응... 아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었다던가. 하루코는 잠시 생각해보는 것 같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 남자를 보자마자 누구야 이 사람? 이라고 하셨던 게 생각나요. 누구야 이 사람이라. 도미는
다시 몇 가지 질문을 던진 뒤에 가가 옆에서 듣고 있던 샤쿠지 경찰서 형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 형사가 하루쿠를 데리고 나갔다. 도미이와 가가는 형사과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도미이가 형사과장에게 보고하자 뚱뚱한 과장은 의자를 권하며 물었다. 그래서 어때요? 감이 좀 잡혀요? 아직은 좀 애매하네요. 제 감으로는 가즈타 살인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긴 한데. 그래요? 라고 대답하는 형사과장은 뭔가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번 사건까지 분명하게 매듭이 지어지기를 내심 바랐을 것이다. 그런 눈치를 채고 도미이는 앞으로 사이토 하루쿠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물었다. 아무튼 구류기한까지 계속 가자마와 관련한 조사를 해야죠. 뉴욕에서 날아올 정보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글쎄 어떻게 될지. 형사과장이 그렇게 말한 것은 오늘 아침에 드디어 뉴욕으로 수사원이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청, 경시청 수사 1과, 샤쿠지 경찰서에서 각각 한 명씩 차출되었다. 가가와 도미이가 시부야 경찰서 수사본부에 돌아와 보니 마침 부검 소견서가 도착해 있었다. 사인은 역시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다. 등에 난 상처를 통해 주입되었다는 것도 틀림없는 모양이었다. 옷에 묻어있던 얼룩이 니코틴 농축액이라는 건 이미 감식과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독침을 어떻게 부착했는지 알아냈어? 칠판과 가장 가까운 의자에 앉은 도미이가 물었다. 검은 테 안경에 감식과 직원이 일어서서 칠판의 분필을 집어들었다. 부검 소견에 의하면 등의 상처는 그다지 깊지 않습니다. 주사바늘이 3mm쯤 살갗에 들어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테면 이런 게 아닐까 하고 추측해봤습니다. 그가 칠판에 그린 것은 2장의 둥근 판 사이에 작은 타원형 캡슐을 끼운 모양이었다. 위쪽의 둥근 판 가운데에 짧은 주사바늘이 튀어나와 있었다. 이 캡슐에 독약을 넣습니다. 그리고 주사바늘은 이 캡슐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사바늘의 힘이 가해지면 캡슐이 2장의 판에 눌려 안에 든 독약이 주사 바늘 끝으로 밀려 나오는 거죠. 그의 설명에 수사원 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그걸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도미이가 물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인데요. 니코틴의 양을 통해 추정해보면 1cm 전후의 두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 크기를 손가락으로 만들어보며 도미이는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군. 니코틴 농축액과 그 주사바늘의 출처를 찾아가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라고 오타가 말했다. 그렇지. 어때? 그런 쪽으로도 조사해봤나? 라고 도미이는 감식과 직원을 보았다. 네, 상처를 통해 추정해보면 바늘은 지름 0.5mm 전후로 생각됩니다. 일반 의료에서 사용되는 건 물론이고 곤충 채집 세트 등에도 이런 주사바늘이 들어있습니다. 니코틴 농축액은 일반 담배를 물에 담가서 만들었을 겁니다. 니코틴은 누구라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구만. 그렇다면 주사 바늘 쪽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겠어. 그리고 가지타의 겉옷이 어떻게 옮겨졌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오타의 말에 도미이는 생각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거 뭔가 알아낸 게 있나? 몇 명의 댄서들이 진술한 걸 종합해보면 가지타의 겉옷을 분장실 복도가에 널어둔 건 총 연습이 시작된 직후부터 2막이 끝난 직후까지예요. 가지타가 그 옷을 다시 입은 건 2막이 끝나고 휴식 시간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가지타가 젊은 여성 댄서에게 옷을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옷에 뭔가를 붙이는 작업을 했다면 총 연습 시작에서부터 2막이 끝날 때까지 그 사이였다는 이야기죠.
그 시간에 각 단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반드시 밝혀내야겠군. 그 점도 내일부터의 과제에 더해졌다. 이어서 가지타의 인간관계를 담당한 수사원의 보고가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평소의 교제 범위가 지극히 협소했다는 이야기였다. 다카야나기 발레단과 무대 관계자를 빼고는 거의 사귀는 사람이 없었다. 발레 학교의 교사도 겸하고 있었지만 상급 클래스만 맡았던 데다 이쪽 학생들도 공연을 도와주는 팀이었다. 즉, 그 마지막 총연습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가 아는 모든 사람이었다. 가즈타가 사는 맨션의 주인도 만나봤지만 전혀 교제는 없었습니다. 단지 얼굴이 마주치면 공손하게 인사를 해서 좋은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즈타가 발레 교사라는 것도 이웃에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드나들었다는 이야기는 없었어? 여자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드나든 일 자체가 없었다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인간관계가 씻은 듯이 하나도 없는 거야? 라고 도미는 투덜거렸다. 발레단 사무국에 대한 탐문 수사는 오늘 가가와 오타가 다녀왔다. 댄서들과 마찬가지로 사무국에서도 가즈타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가즈타의 경제 상태도 조사했지만 특히 마음에 걸리는 점은 없었다. 그는 다카야나기 발레학교의 교사이기도 해서 월급이 다달이 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월급을 미리 당겨다 쓴 적도 없다는 이야기였다. 가지타는 친척도 없다고 했지. 도미가 물었다. 그의 사망으로 유산이나 보험금을 상속하게 되는 사람도 없는 셈이야. 생명보험에는 가입했는데 부상으로 발레를 가르칠 수 없을 때를 대비할 목적이었어요. 라고 가가는 대답했다. 가즈타의 죽음으로 이익을 보는 건 누굴까? 다른 수사원이 중얼거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만 이어졌다. 혹시 이런 쪽은 어떨까요? 가가는 마음먹고 의견을 발표해 보았다. 가지타는 실질적으로 다카야나기 발레단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연출가이자 안무가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니 그의 예술성이나 재능에 대해 혹시 불만이 있어도 아무도 그를 거스를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사망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가지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다. 라고 오타가 말했다. 하지만 그런 게 살인 동기가 될까? 라고 다른 형사가 말했다. 몇 사람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몇 사람인가는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발레 세계에서라면. 오타가 도미 쪽으로 몸을 내밀며 말했다. 그 사람들은 예술에 목숨을 겁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아마 살인도 불사할걸요. 그새 발레 쪽으로 아주 빠삭해졌네. 도미가 쓴 웃음을 지었다. 좋아. 오타와 가가는 그쪽으로 조사해봐. 그날 밤 가가는 시부야 경찰서를 나서자 이케부쿠로에서 오이즈미 가쿠엔으로 갔다. 다카야나기 발레단에 가려는 게 아니다. 댄서들이 자주 가는 네트바라는 가게로 향한 것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는 5명의 손님이 있었다. 테이블에 4사람, 그리고 카운터에 1사람. 가가는 버번 록을 주문하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카운터 자리에 앉았다. 오늘 밤에는 발레하는 친구들은 안 왔어요? 가가의 말에 마스터는 힐끔 카운터 구석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와 동시에 그쪽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고 가가를 보았다. 아, 하고 여자는 놀란 얼굴이었다. 아까 아침에 감사했어요. 라고 살짝 머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네왔다. 발레 미스트레스 나카노 다에코였다. 오늘 아침 미호가 쓰러졌을 때 곁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아, 선생님이셨군요. 혼자 오셨어요? 아, 네. 그럼 잠깐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그건 괜찮지만 저한테서는 아무런 정보도 안 나올 텐데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가가는 의자에서 일어나 다이코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마스터가 온더 록스 잔을 그 앞에 놓아주었다. 잔을 들어 한 입 마신 뒤에 가가는 용건에 들어갔다. 그의 말을 듣자마자 가지타 씨의 철학이요? 라고 다이코는 되물었다. 왼손으로 뺨을 괜 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다. 코가 유난히 높아서 인도의 미인을 떠올리게 하는 얼굴이다. 눈 주위의 주름을 보면 이미 중년에 접어든 나이일 텐데도 피부가 처지는 등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항상 몸을 단련하기 때문일 거라고 가가는 해석했다. 철학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가요? 달리 말하면 신념이라고 할까? 아무튼 가지타 씨가 연출이나 안무를 짤 때 바탕이 되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가가는 단어를 신중하게 골라가며 설명했다. 아휴,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다이코는 미간에 주름을 잡았지만 입가는 웃고 있었다. 제가 생각해도 어려운 질문이네요. 처음에는 그리 어려운 질문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대답하시기가 어려우십니까? 아니요. 대답하기 어렵다기보다 다이코는 여전히 팔을 괜 채 브랜디를 입 안에 머금었다. 손끝의 매니큐어가 깜짝 놀랄 만큼 새빨간 색깔이었다. 대답하기 어렵다기보다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솔직히 우리는 아무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 그려진 이미지를 파악하지 못하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음악과 영상이 완벽하게 일체가 되어 있고 그것과 똑같은 것을 몸으로 표현하려고 했다고나 할까? 아니면 눈으로 음악을 전달하려고 했다고나 할까? 가가 씨는 혹시 판타지아라는 영화 아세요? 디즈니예요? 네, 그 영화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약간의 스토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상과 음악의 융합이었죠. 가지타 씨는 그 영화를 좋아했어요. 그런 세계를 발레로 그려내려고 했죠. 그래서 그가 안무를 짤 때는 복잡한 내면 묘사 같은 건 철저히 배제했어요. 그가 요구하는 건 정확한 동작뿐.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댄서들이 각자 하나의 부품처럼 움직여주길 바랬어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불만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다른 뭔가를 표현하려고 했던 무용수라면요. 아이 참,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말하고 다이코는 브랜디를 마시고 빈 잔을 마스터에게 건넸다. 혀가 잘 돌아가면 친근한 말투로 바뀌는 모양이었다. 가지타 씨의 요구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정말 굉장했어. 하라는 대로 동작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빠서 도저히 내 머리로는 뭔가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연습해서 드디어 완성이 되면 그게 또 아주 훌륭한 거야. 음악과 몸 동작이 완벽하게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정신없이 몰입하는 거지. 무엇을 호소하는 건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무튼 보기에 기분 좋은 춤. 그게 가지타 씨의 춤이야. 그렇게 멋있다는 걸 다 아니까 댄서들도 불만이 있을 수가 없지. 다이코가 권했던 술잔에 어느새 브랜디가 채워져 있었다. 그것을 번쩍 쳐들어 입에 옮기더니 그녀는 빙긋이 웃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었던 모양이네요. 솔직한 감상을 가가는 말했지만 대단하지. 하지만 이라고 다이코는 고개를 갸웃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사람 좋은 아저씨 같은 느낌. 댄서들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특히 자기 마음에 드는 아이는요. 마음에 드는요? 가가는 기울이던 술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보았다. 아니, 무슨 이상한 뜻은 아니고 라고 다이코는 말했다. 가지타 씨에게 댄서는 발레 작품을 만들기 위한 부품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댄서가 좋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마음에 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주문이 정말 까다로웠던 것 같군요. 가지타 씨에게 이상적인 댄서란 어떤 사람이었나요? 내면적인 건 바라지 않았으니까 전적으로 겉모습의 조건이 뛰어난 댄서였어요. 이를테면 어떤 타입이요? 그야 첫째로는 마른 사람이죠. 다이코는 시원하게 말했다. 그것도 철저하게 마른 사람. 마르면 마를수록 좋은 거예요. 마른 사람을 좋아했다고요? 좋아했다기보다 그게 세련된 육체의 상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성 본래의 곡선을 가진 통통한 몸은 그에게는 게으름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었거든요. 가느다란 몸이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이론도 신봉했던 것 같고요. 다이코의 말투에는 명백히 가지타에 대한 비난이 숨어 있었다. 그럼 여성스러운 체형을 가진 사람은 힘들었겠네요. 그의 눈높이에 맞추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 있었겠죠. 다이코는 곁에 놓인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더니 은색 라이터로 불을 붙여 만나게 피웠다. 그리고 다시 가가 쪽을 향해 턱을 짚었다. 가지타 규격이라는 게 있었어. 가지타 규격이요? 네, 다리 모양은 이렇고 몸은 이 정도로 말라야 하고 얼굴은 이런 모습 하는 식으로요. 구체적으로는 아키코 같은 타입이죠. 그녀는 발레 테크닉도 인류급이지만 그 가지타의 규격에 맞는 댄서이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가지타 씨는 아키코에게 조금만 더 마르면 완벽할 거라고 늘 말하곤 했다니까. 가가는 아키코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의 기억으로는 다카야나기 아키코는 충분히 가녀린 몸매였다. 아름답게 마른 몸매였는데요. 여성으로서는 그렇겠죠. 라고 나카노 다이코는 말했다. 하지만 댄서로서는 불충분하다는 게 가지타 씨의 생각이었어요. 해골처럼 마른 여자가 그의 이상형이었으니까요. 아휴 하고 가가는 한숨을 내쉬었다. 다이어트가 필요했겠군요. 상식이죠 그건. 다이코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대부분의 댄서가 다이어트를 해요. 특히 어떻게든 가지타 씨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애들은 거의 단식 수준이에요. 가지타 씨가 그런 걸 강요한 적은 내가 아는 한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댄서들은 스스로 알아요. 그가 어떤 몸매를 원하는지.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정확한 지시가 없으니 댄서들은 대체 언제까지 감량을 계속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게 되거든. 정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태군요. 그런 무리한 다이어트는 결국 부작용을 낳을 텐데요. 당연히 부작용이 있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나카노 다이코는 담배를 두세 번 연이어 빨더니 그 연기에 행방을 응시했다. 신중하게 말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다. 뭐 당연한 증상이 나왔다고나 할까? 라고 그녀는 말했다. 영양실조라든가요? 가가의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생리불순, 피로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부상이 잦고 말하자면 그런 정도? 그런데도 계속 다이어트를 해야겠군요. 가지타 씨에게 인정받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이코는 담뱃갑과 라이터를 가방 안에 챙겨 넣더니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죠. 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까요? 가가는 물었다. 가지타 씨가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이제 누군가가 그 일을 이어받겠죠? 그러자 다이코는 높은 콧날을 양손 사이에 끼우듯이 눈두덩을 꾹 누르며 입에 엷은 웃음을 띄었다. 연출이나 안무라는 이름이 붙은 일을 누군가 대신하게 되긴 하겠죠. 하지만 다카야나기 발레단이라는 큰 배의 키를 조종하는 역할까지 맡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 키를 아마 당신이 잡을지도 모르겠네요. 나? 아휴, 말도 안 돼. 그렇게 말하더니 다이코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고 브랜디가 반쯤 남은 잔을 버려둔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이만 실례할게요.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세요. 다이코가 가가의 뒤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바람에 그는 의자를 돌려 그녀를 불러세웠다. 다이코는 몸을 돌려 카운터에 팔꿈치를 짚었다. 뭐죠? 그녀도 라고 가가는 말했다. 그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다이코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언뜻 알아듣지 못한 듯 했지만 가가의 눈을 바라보는 사이에 생각이 났는지 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사오카 미오 말이구나. 아까 그 다이어트 이야기가 마음에 걸려서요. 그게 다이코는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린 채 눈을 깜빡이고 나서 다시 그를 보았다. 오늘 같은 일은 처음이었지만 연습하다가 갑자기 멈춰서는 일이 두어 번 있었어요. 미호 이야기로는 앉았다 일어나면서 잠깐 현기증이 났다고 했죠. 아무튼 내가 아는 한에서는 미호는 무모한 다이어트는 한 적이 없어. 그렇군요. 다이코의 말에 가가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을 눈도 빠르게 알아본 다이코가 짓궂게 그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가가씨, 미호가 마음에 든 모양이네요. 가가는 슬그머니 시선을 돌렸지만 곧바로 다시 다이코 쪽으로 향했다.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가가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의 흑조를 봤거든요. 솔직히 눈도 마음도 빼앗겼습니다. 다이코는 눈가에 주름을 잡으며 웃었다. 그것은 오늘 밤 그녀가 보인 그 어떤 웃음보다 멋있었다. 미호에게 전해줄게. 흑조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직접 말했어요. 아름다운 아가씨라는 건? 그건 그냥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로 해주세요. 아까워라. 난 그걸 말해주고 싶은데. 다이코는 과장스럽게 낙담하는 척하더니 약간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와 그래, 미호는 신비한 애야 라고 말했다. 평소 모습을 보면 도저히 흑조 오딜력 같은 건 어울릴 것 같지 않죠. 오딜이라는 건 백조 오데트 공주로 변장해서 왕자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악역이니까.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호라는 아이가 사실은 마음속에 몹시 강한 심지 같은 걸 갖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가가는 미호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흑조의 그녀와 지난번에 본 플로리나 공주의 그녀가 그의 머릿속에서 교차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가가는 말했다. 틀림없다니까. 그렇게 말하고 다이코는 마스터와 눈짓을 나누더니 가방을 어깨에 걸고 자리를 떴다. 그 뒷모습을 지켜본 뒤에 가가는 버번을 한 잔 더 주문했다. 백조의 호수 일부를 이용한 기본 레슨. 오른발 앞으로 시작한다. 공중에서 다리를 교차하는 앙트르샤 쿠트르. 5번 포지션으로 마무리한다. 5번은 가장 중요한 포지션으로 양 발목을 바깥쪽으로 180도 벌리고 그대로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 앞에 일직선으로 어긋나게 놓는 형태다. 발끝이 다른 쪽 발의 발 뒤꿈치에 닿게 된다. 왼다리로 반복한 뒤에 5번 포지션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다시 펴면서 다리를 벌려 발끝으로 서는 에샤페 4회. 콤비네이션 전체를 4회 반복한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라고 미호는 춤을 추면서 확인했다. 어제 같은 일은 2번 다시 겪기 싫었다. 자꾸 그랬다가는 신용을 잃고 만다. 몸이 가벼웠다. 역시 날씨가 좋은 날은 기분도 좋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으로 파란 하늘을 보았을 때 오랜만에 머릿속 심지에서부터 상쾌한 마음이 들었다.
기본 레슨이 끝나면 휴식 시간. 그 다음은 리허설이다. 20일 후에 다시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공연하는 것이다. 미호는 야스코와 함께 근처 커피숍으로 나갔다. 항상 그곳에서 샐러드 등으로 가볍게 점심을 먹었다. 커피하고 야스코는 테이블 위에 세워진 메뉴를 한 차례 쳐다보더니 에그 샌드위치라고 말했다. 먹을 거예요? 미호가 놀라서 물었다. 야스코는 코를 슬쩍 위로 치켜들며 응, 먹을래 라고 대답했다. 지금까지 점심에는 커피만 마셨잖아요. 응, 하지만 약간씩 먹기로 했어, 앞으로는. 야스코는 유리잔의 물을 반쯤 마셨다. 가느다란 목젖이 맥박을 치듯이 움직였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목덜미에서 어깨로 흐르는 라인이 매력적인 여자였는데 철저한 감량으로 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다. 나쁘게 말하자면 닭뼈처럼 보였지만 그게 그녀가 바라는 몸매이고 나름대로 만족해왔을 터였다. 미호는 토마토 주스와 함께 참치 샐러드를 먹었다. 미호는 딱히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원래부터 이 정도의 식욕밖에 없는 것이다. 댄서로서의 체질을 타고났는지 몸무게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고등학교 때 반 친구들에게 부러질 듯한 몸매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때 그대로 전혀 변한 게 없었다. 젖가슴이 약간 불어난 느낌이지만 변화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미호 앞에서 야스코는 에그 샌드위치를 덥석덥석 베어 먹었다. 어쩐지 화가 나서 먹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심정을 미호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가즈타에 대한 강한 존경심 때문에 야스코는 필요 이상의 가혹한 감량을 해온 면이 있었다. 하지만 가즈타가 사라진 지금 그 감량의 의미도 희박해져 버린 것이리라. 물론 발레 댄서는 좀 더 마른 편이 유리하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야스코를 비롯한 몇몇 댄서의 지나친 다이어트는 미호의 눈에는 이상하게 비쳤다. 그녀들 중에는 위험한 약을 먹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충분히 아름답고 날씬한 몸매를 그런 식으로 거의 추하다고 할 만큼 쥐어짜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너무 갑자기 많이 먹는 건 좀... 순식간에 싹싹 비워버릴 듯한 기세의 야스코에게 미호는 조심스럽게 충고했다. 야스코는 그제야 퍼뜩 깨달은 듯이 입과 손을 멈추더니 움켜쥐고 있던 샌드위치를 천천히 접시에 내려놓았다. 아, 그래, 고마워. 야스코는 반쯤 남은 커피를 마시고 숨을 내쉬었다. 항상 명랑하던 그녀의 표정에 허탈함과 나른함이 달라붙어 있었다. 발레단에 돌아오자 어쩐지 들썩거리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 원인은 금세 알았다. 몇몇 형사가 곳곳에서 댄서를 붙잡고 선 채로 탐문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호와 야스코가 복도에 멀거니 서 있으려니 즉시 한 남자가 다가왔다. 긴 얼굴의 중년 형사였다. 미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가가 형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긴 얼굴의 형사는 스가와라라고 이름을 밝혔다. 다시 한번 당시의 일을 묻고 싶은데요. 라고 그는 말했다. 뭐 그리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날 총 연습이 시작된 뒤부터 임악이 종료되기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특히 어떤 사람과 함께 있었는지 그런 걸 좀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알리바이 확인이네요. 미호가 불쑥 말하자 스가와라는 주춤하는 기색도 없이 하하 그렇네요 라고 머리를 긁적였다. 그러고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수첩에 메모할 자세를 취했다. 미호는 1막에서는 무대에 나갔고 그 다음 휴식 시간에는 아키코와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2막이 시작된 뒤에는 무대 윙 쪽에서 공연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때 누구와 함께 있진 않았나요? 야기유와 함께 있었어요.
둘이서 아키코와 곤노의 춤을 홀린 듯이 바라본 기억이 있다. 그 다음에는요? 다음 막간에도 아키코 씨와 함께 있었어요. 스가와라는 긴 얼굴을 끄덕이며 미호의 말을 메모했다. 이어서 야스코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나는 대부분 가오루하고 함께 있었어요. 나가는 순서도 똑같고 분장실도 같아서요. 대부분이란 건 무슨 말씀이신지 라고 형사의 손이 멎었다. 말 그대로 대부분이라는 뜻이에요. 화장실까지는 함께 못 가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다음에 형사는 총 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바 레슨 전후에 대해서도 똑같이 물었다. 야스코는 바 레슨이 시작되기 전부터 무대에 있었다고 대답했고 미호는 아키코와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스가와라는 두 사람에게 인사를 하더니 다시 다음 댄서에게로 다가갔다. 왜 저런 걸 묻고 다니죠? 글쎄, 왜 그럴까? 야스코도 고개를 외로 꼬고 있었다. 연습실에 들어가 워밍업을 하고 있는데 단원이 모두 모였을 즈음에 사무국장 사카기와 다카야나기 시즈코가 들어왔다. 사카기가 단원들을 소집하여 발표한 것은 다음날 저녁에 가즈타의 장례 통야, 즉 죽은 이를 장사하기 전날 가족 친지들이 밤새 곁에서 보내며 명복을 비는 행사가 있다는 것이었다. 연습이 끝난 뒤에 시간이 있는 사람은 되도록 참석해달라고 시즈코도 당부했다. 얼굴만 내밀고 바로 돌아가도 좋으니까 꼭 사카기가 전원에게 눈짓을 보내는 듯한 얼굴로 덧붙였다. 안내 사항을 듣고 두 사람이 연습실에 나서려는데 출구 쪽에서 사카기가 야기유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대답하자 자네가 부탁한 그 자료 사무실에 준비해 두었어. 야스모토 군에게 말하면 내줄 거야. 라고 사카기가 말했다. 야기유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게 보였다. 자료라니 그게 뭐지? 다카야나기 시즈코가 옆에서 묻자 사카기는 야기유를 흘끔 쳐다보며 말했다. 가지타 씨가 2년 전에 뉴욕에 갔을 때 견학을 위해 워싱턴과 캐나다도 둘러보셨지 않습니까? 야기유가 그때의 일정표나 기록 같은 걸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아, 별 뜻은 없고요. 야기유가 약간 당황한 기색으로 손을 저었다. 저도 언젠가는 유학하고 싶거든요. 한 번쯤 가지타 선생님에게 자세한 내용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없고 해서요. 그래? 시즈코는 어딘가 차가운 눈빛으로 야기유를 보고 있었다.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눈빛이었다. 시즈코는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다. 뭐 문제는 없겠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오해를 살 만한 짓은 하지 말아요. 그래, 특히 뉴욕에는 조사를 위해서 형사까지 파견되었다잖아. 사카기도 말했다.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야기유가 머리를 숙이자 시즈코는 횡하니 연습실에 나갔다. 사카기가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야기유가 미처 몸을 돌리기도 전에 자, 리허설 시작하자! 라는 발레 마스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연습은 5시 정각에 끝났다. 옷을 갈아입는 데 시간이 걸려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탈의실에 나오는데 고모 친구다! 라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났다. 미호가 바라보니 현관에 초로의 남녀와 초등학교 저학년쯤의 사내아이가 서 있었다. 미호는 저도 모르게 크게 입을 벌리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다. 초로의 두 사람은 하루코의 부모님이었다. 지난번에도 왔었는데 급하게 가느라 미호도 못 보고 그냥 내려갔어. 하루코의 아버지 마사오 씨가 하얀 머리를 정중하게 숙였다. 그 얼굴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역시나 예전에 만났을 때보다 초췌해 보였다. 아니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그보다 오늘은
하루코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잠깐 상황을 보러 왔다. 실은 방금 하루코를 만나고 왔어. 면회를 허락해줘서. 어땠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던가요? 미호가 덤비듯이 물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건강해 보이더라. 유치장이라고 해서 형사에게 형편없는 대우를 받는 줄 알았더니만 다행히 그런 건 없는 모양이다. 한시름 놓았어. 마사오의 말에 어머니 히로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단번에 늙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아마 잠들지 못하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으리라. 그들 뒤에 웬일인지 가가가 서 있었다. 미호가 그를 보고 의아한 얼굴을 하자 히로에가 이 형사분이 택시로 여기까지 태워다 주셨어 라고 말했다. 어차피 오시는 길이라고 해서. 부부는 다시금 가가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는 어딘지 겸연쩍은 표정을 짓더니 미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에게 잠깐 물어볼 게 있어요. 그 사이 다카야나기 시즈코가 나와서 사이토 부부를 맞아주었다. 지난번에는 고마웠습니다. 라고 마사오가 인사한 것을 보면 시즈코와는 몇 차례 만난 모양이었다. 시즈코가 그들을 응접실로 안내하는 것을 보고 미호가 다카시군은 제가 봐줄게요. 라고 말했다. 다카시는 이 노부부의 장남의 아들, 즉 하루코의 조카로 미호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부부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다카시가 미호를 따라가려는 눈치인 것을 보고 미안해하면서 그녀의 말을 받아주었다. 제 아빠가 출장 중이고 엄마는 둘째 출산 때문에 친정에 갔어. 그래서 별 수 없이 데리고 왔네. 마사오는 변명하듯이 말했다. 부부가 응접실로 사라지자 미호는 자, 뭐하고 놀까? 라고 다카시에게 물었다. 다카시는 말하기 어렵다는 듯이 한참 머뭇거린 끝에 나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라고 중얼거렸다. 가고 싶은데? 어디야? 세이브 야구장 이라고 다카시는 대답했다. 야구장? 미호는 놀라서 되물었다. 야구 시합을 보려고? 다카시는 꾸벅 고개를 끄덕이고 전에 하루코 고모랑 함께 갔었어. 그랬구나. 근데 좀 곤란하네. 난 거기 잘 몰라. 여기서 아주 가까운 데였어. 그래, 가까운 것 같긴 하더라. 하지만 가본 적이 없어. 내가 함께 가죠.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가였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더니 지금이라면 시간도 충분해요. 오늘 밤에 세이브 야구장에서 니오넴 팀이 경기를 할 겁니다. 아, 그거예요. 라고 다카시가 말했다. 하지만 가가씨한테 미안해서. 나는 괜찮아요. 그 대신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주세요. 그건 괜찮지만. 자, 그럼 정해졌네요. 가가는 다카시의 머리에 척 손을 얹었다. 하얀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볼을 치고 내달렸다. 그 볼을 상대측 선수가 쫓아갔다. 교차하는 선수와 볼. 홈이 난 순간에 옆자리에 다카시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와보는 진짜 야구장은 미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색채감이 넘치는 곳이었다. 인조잔디는 선명한 초록색이고 선수들의 유니폼도 컬러풀했다. 요란한 조명은 눈이 부실 정도였지만 그 조금 위쪽에는 짙은 어둠이 펼쳐졌다. 세 사람이 앉은 곳은 삼루 쪽의 내야 지정석이었다. 티켓을 살 때 일루 쪽에 자리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가가는 다카시에게 안타까운 듯 말했지만 미호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미호는 오른편 옆자리에 앉은 가가를 보았다. 그는 그라운드 쪽을 보며 양손을 움켜쥐고 있었다. 볼을 때리는 경쾌한 소리가 울리면 좋았어 라고 중얼거리며 그의 주먹에 더욱더 힘이 들어갔다. 날카로운 시선이 재빨리 움직이는가 싶더니
마지막에는 무릎을 내리치며 쯧쯧 혀를 찼다. 이윽고 가가는 미호의 시선을 깨닫고 일순 멈칫하듯이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러고는 겸연쩍은 웃음을 지었다. 바보 같지요? 라고 그는 말했다. 야구를 좋아하시나 봐요. 특별히 야구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시합을 보면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요. 승부에 관한 건 다 그렇죠. 스모든 아이스하키든요. 스모하고 아이스하키도 보세요? 그냥 텔레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직접 경기장에 나갈 시간이 없어서요. 맥주 판매원이 근처에 있는 게 눈에 띄어서 가가가 불러세웠다. 미호에게도 함께 마시자고 권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양했다. 판매원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캔맥주를 큼직한 종이컵에 따라서 가가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바지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꾸깃꾸깃해진 1,000엔짜리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받아든 거스름돈도 그대로 호주머니에 넣었다. 현금을 지갑이 아니라 바지 호주머니에 직접 넣고 다니는 사람을 미호는 처음으로 보았다. 종이컵에 든 맥주를 그는 정말 맛있다는 듯이 마셨다. 주위를 살펴보니 마찬가지로 맥주를 마시는 손님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다. 개 중에는 몇 잔씩 마신 끝에 좌석에서 금세 미끄러질 듯한 모습으로 잠이 들어버린 샐러리맨도 있었다.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잠을 자다니. 미호가 그 남자를 보며 말하자 저것도 나름대로 아주 기분 좋은 일이에요. 라고 가가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말했다. 저 사람은 술에 취해 푹 자기 위해서 야구장을 찾은 겁니다. 시합 같은 건 아무려나 상관없죠. 어쩌다 눈을 떴을 때 야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게 뭐가 재미있어요?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스트레스 해소는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야구장에 올 거예요. 큰 소리로 야유도 하고 응원도 하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야구장이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건 그만큼 스트레스가 쌓인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사람들은 발레는 안 볼까요? 아마 안 볼걸요? 라고 가가는 분명하게 대답했다. 발레는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국민은 그중 어느 쪽도 아니에요. 다들 지칠 대로 지쳐 있다고나 할까요? 어째서 그렇게 지친 걸까요? 사회 구조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기계체조 같은 데서 인간 피라미드를 만들죠. 그럴 때 가장 괴로운 건 가장 아랫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능숙한 설명이었다. 미호는 내심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운동장을 내려다보았다. 어느새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다.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가가가 질문을 해왔다. 당신들은 발레 이외의 세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니요. 라고 미호는 대답했다.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어요. 발레만으로도 너무 벅차서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야구를 보러 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그 말을 들으니 흐뭇한데요. 가가는 하얀 이를 내보이며 웃고는 종이컵에 맥주를 마셨다. 컵에서 얼굴을 뗐을 때 그의 입술 위에는 하얀 거품이 살짝 남아있었다. 시합은 세이브 라이온스의 승리로 끝났다. 중간중간 저마다 몇 번의 찬스가 있었고 그때마다 다양한 작전을 동원했지만 결국 실수가 적었던 세이브가 승리를 거머쥔 모양이다. 미호는 야구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지만 다카시와 가가의 설명을 들으며 관전했기 때문에 평소에는 불가해하게만 보이던 선수들의 움직임도 제법 이해할 수 있었다. 아무튼 그녀는 아웃을 잡을 때 야수가 상대 선수에게 터치해야 하는 때와 하지 않아도 되는 때의 구별도 못할 정도였던 것이다. 게다가 미호는 아직
좋아하는 팀도 없었지만 시합이 끝나갈 즈음에는 왠지 세이브 라이온스를 응원하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이 대부분 세이브를 응원하고 있었고 옆자리에 다카시가 각 선수의 특징이며 최근의 컨디션, 상대 투수와의 상성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다카시는 좋아하는 선수의 생일까지 외우고 있었다. 그리고 세이브팀 투수가 니온햄. 솔직히 말하자면 미호는 이런 이름의 야구팀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이 니온햄의 마지막 타자를 아웃으로 잡았을 때 미호는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며 좋아하고 있었다. 그라운드에서는 수훈 선수의 인터뷰가 진행되고 관객석에서는 응원단의 노래가 이어졌다. 그런 소리들을 들으며 미호 일행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와, 재밌다. 아키야마의 홈런 너무 잘 쳤어요. 다카시가 가가에게 말했다.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난번에 왔을 때는 훨씬 더 기막힌 걸 봤어. 레프트 라이너인 줄 알았는데 그대로 스탠드에 꽂혔거든. 유격수가 폴짝 뛰어서 잡으려고 했을 정도였다니까. 거짓말, 설마. 오호, 정말이라니까. 그 한 방으로 대역전을 했다고. 에이, 라고 다카시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렸다. 가가가 빙글빙글 웃는 걸 보면 역시 지어낸 이야기인 모양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어느 부분이 대단한 건지 미호는 알지 못했다. 세이브 야구장 앞에서 이케부쿠로로 가는 전차에 탔다. 하루코의 부모님이 이케부쿠로의 호텔에 머물고 있어서 시합이 끝나면 그 호텔까지 다카시를 데려다 주기로 했던 것이다. 전차는 상당히 붐볐다. 몸의 방향을 바꾸기가 힘들 정도였다. 출퇴근하는 사람은 날마다 이런 고생을 하겠네요. 라고 미호가 말하자 가가는 눈을 둥그렇게 떴다. 출퇴근 때는 이 정도가 아니죠. 라고 그는 말했다. 훨씬 더 붐벼요. 이보다 더요? 이보다 2배는 꽉꽉 차요. 거의 비인간적일 만큼요. 주위 사람들에게 눌려서 얼굴이 찌그러지는 일도 있어요. 가방이 납작호가 되기도 하고요. 아휴, 심하다. 지난번에 일 때문에 러시아와의 오다 급행을 탔을 때는 마치다에서 신주쿠까지 계속 발이 공중에 뜬 채로 갔다니까요. 정말이에요? 미호는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지만 지금까지 진지한 얼굴로 말하던 가가의 얼굴이 해실해실 풀어져 있었다. 그녀는 아래에서 그를 흘겨보았다. 거짓말이군요. 정색을 하고 말해서 난 또. 그럴 만큼 붐빈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미호 씨가 알지 못했던 실제 생활 중에 하나군요. 그때 차체가 덜컹 흔들렸다. 미호가 휘청거리자 가가의 팔이 재빠르게 감싸주었다. 미호도 망설임 없이 그의 팔에 몸을 맡겼다. 호텔에 도착하자 미호는 로비에서 하루코의 부모님 방에 연락을 넣었다. 전화를 받은 히로에가 바로 내려오겠다고 말했다. 또 야구 보러 가자. 응? 히로에를 기다리는 동안에 다카시가 말했다. 기요하라가 홈런 치는 거 보고 싶어. 그래, 다음에는 하루코 고모도 함께 가자. 미호의 말에 다카시는 슬쩍 눈을 치켜뜨며 두 사람을 보았다. 하지만 하루코 고모는 못 나오잖아. 어린 다카시의 말에 미호는 언뜻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가가를 돌아보았다. 가가는 잠시 미간을 좁혔지만 금세 온화하게 웃는 얼굴로 괜찮아, 걱정 마 라고 말했다. 곧 돌아올 거야, 꼭. 미호는 허리 숙여 다카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래, 틀림없이 곧 돌아올 거야. 내가 약속할게. 정말? 정말이지. 라고 미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윽고 히로에가 내려왔다. 그녀는 미호와 가가에게 깊이 머리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호텔을 나오자 미호는 밤이 찾아온 거리를 가가와 나란히 역을 향해 걸었다.
어쩐지 대화가 끊겨버린 것은 다카시의 마지막 말 때문인지도 모른다. 입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건 하루코 일에 대해서는 미호와 가가의 입장은 정반대인 것이다. 역에 도착하자 가가는 발매기에서 재빨리 차표 2장을 사왔다. 그리고 한 장을 미호에게 건네며 집에까지 배웅해주겠다고 말했다. 미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참, 집에 가기 전에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좀 피곤하죠? 네, 라고 미호는 이번에는 소리내어 대답했다. 두 사람은 큰 길에서 약간 벗어난 커피숍에 들어갔다. 테이블 몇 개와 작은 카운터밖에 없는 좁은 가게였다. 램프 모양을 본뜬 전등불이 장식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가장 안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가가가 소프트 커피를 주문하고 미호는 시나몬 티를 부탁했다. 설탕을 안 넣는 건 다이어트 때문인가요? 그녀가 홍차를 그대로 마시는 것을 보고 가가가 물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전부터 차에는 설탕을 넣지 않아요. 아, 그러세요? 가가는 커피잔을 입가로 가져갔다. 그런 그도 블랙으로 마시고 있었다. 발레하는 사람은 모두 다이어트라는 줄 알았어요. 다들 너무 날씬하니까요. 게다가 가지타 씨의 영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명쯤은 분명 그런 점이 있어요. 라고 미호는 대답했다. 지나친 다이어트 때문에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런 점을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글쎄요. 라고 미호는 고개를 갸우뚱하고서 어떻든 무대에서 춤출 수만 있다면 웬만한 일은 모두 참고 견디는 게 아닐까요? 라고 말했다. 가가는 몇 차례 고개를 끄덕이더니 문득 생각난 얼굴로 미호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미호 씨도 많은 것을 참고 견디고 있어요? 그야 조금쯤은. 미호는 시선을 돌렸지만 곧바로 가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조금쯤은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좋은 춤을 출 수 없고 금세 무대에 설 수도 없을 테니까요. 그건 그렇겠지요. 가가는 커피를 마시고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미호가 입을 열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런 인사는 안 해도 돼요. 솔직히 한숨 돌린 건 오히려 나였는걸요. 그는 다시 커피잔을 들어 올리다가 이미 빈잔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대신 컵의 물을 단숨에 반절쯤 마셔버렸다. 승부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가가 씨는 어떤 운동을 하셨어요? 야구장에서의 대화가 생각나 미호는 물어보았다. 나요? 그는 잠깐 망설이듯이 검은 눈동자를 굴리고는 검도를 조금 했죠. 라고 대답했다. 경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검도를 하신다는 얘기 저도 어디선가 들었어요. 아니요. 저는 검도를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계속요? 뭐 그런 셈이죠. 그럼 정말 잘하시겠네요. 물론 단증도 있으시겠죠? 네, 그야 뭐. 가가는 입술을 쓱 핥더니 다시 컵에 손을 내밀었다. 이 형사가 이렇게 부끄러운 기색을 내보이는 건 드문 일이었다. 몇 단이세요? 아차, 이런 걸 꼬치꼬치 묻는 건 실례일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6단입니다. 6단이요? 미호는 말문이 막혔다. 검도는 2단, 3단만 해도 굉장한 수준일 터였다. 그런데 6단이라니. 그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도 되지 않았다.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녀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가가는 말했다. 그저 꾸준히 오래 했다는 것뿐이죠. 별 의미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누구든 20년씩 하다 보면 저절로 6단쯤은 따거든요. 비틀비틀하는 할아버지가 9단이니 10단이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라? 이거 우스운 이야기인가? 가가가 그렇게 물은 것은 중간에 미호가 웃음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아니, 열심히 변명하시는 것 같아서요.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러자 그는 코 밑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괜히 과대평가를 하실까 봐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단하세요. 저한테 열정적으로 뛰어들 일이 있어서 부럽다고 하시더니 가가씨도 그런 멋진 특기를 갖고 계신걸요 뭘. 하지만 가가는 쓴 웃음을 지으며 제 경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타성으로 그냥 계속하는 거지. 경찰관이 되었다고 갑자기 그만둘 수도 없고 해서요. 그래도 대단하세요. 미호가 다시 말하자 그는 잠시 생각하듯이 눈을 감더니 이윽고 고마워요. 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커피를 한 잔 더 주문했다. 가가 씨는 오래전부터 경찰관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커피가 그 앞에 놓이기를 기다려 미호가 물었다. 가가는 뜻밖의 질문이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왜요? 왜라기보다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례되는 말이었다면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미호는 무릎에 손을 얹고 머리를 숙였다. 아니요. 사과할 일은 아니고요. 라며 그는 쓴 웃음을 지었다.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경찰관이 될 생각이었거든요. 역시 그렇죠. 근데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어요. 형사가 되기 전에 내가 뭘 했는지 알려드릴까요? 곧바로 경찰에 들어온 거 아니셨어요? 미호는 놀라서 물었다. 뜻밖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대학을 나와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했어요. 선생님요? 미호의 목소리가 꽤 높아서 주위 손님들이 이쪽을 돌아보았다. 미호는 고개를 움츠리며 작은 소리로 미안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을 것 같아요. 대학 시절의 여자친구도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나는 교사로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는 신념을 갖고 했던 일들이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했죠. 뭘 하셨는데요? 그건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 가가는 빈잔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마음이 손에 전해졌는지 유리잔이 부옇게 흐려졌다. 돌아오는 세이부선 전차도 사람들로 붐볐다. 이케부쿠로에서 급행 한 대를 그냥 보내고 좀 더 한가한 그 다음 보통 전차에 둘이 나란히 앉았다. 가지타 선생님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호가 머뭇머뭇 물어보았다.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사 때문에 한동안 발레단에도 자주 찾아갈 거예요. 누군가 독극물을 일부러 넣었다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가가는 잠시 망설인 뒤에 사실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겉옷에 주사 장치를 붙였다나 뭐 그런 얘기가 돌던데요.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주위의 승객을 슬쩍 둘러보더니 미호에게 얼굴을 기울였다. 희미하게 헤어 토닉의 향기가 감돌았다. 혹시 미호 씨 주위에 주사 바늘을 구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약간 딱딱한 표정으로 그는 물어왔다. 주사 바늘이요? 네, 주위에서 누군가 가지고 있는 걸 봤다든가요. 미호는 발레단 건물 안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리고 발레단 친구들 집에 놀러 갔던 때도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주사기를 본 기억 같은 건 없었다. 그 말을 하자 그렇다면 됐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가가는 결국 맨션 앞까지 배웅해 주었다. 그리고 밤 늦은 시간까지 붙잡고 있어서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다. 그건 괜찮다라고 미호는 답했다. 어차피 일찍 들어왔어도 저 혼자인데요 뭘. 오늘은 정말 즐거웠어요. 나도 그래요. 다음에는 검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호가 말하자 가가는 한순간 눈을 내리떴다. 아주 작은 반응이었지만
미호는 그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린 것 같다고 느꼈다. 네, 다음에요. 라고 그는 말했다. 꼭 보여드리죠. 미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맨션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후지미다이의 맨션까지 미호를 배웅한 뒤 가가는 택시로 자신의 집에 돌아왔다. 몸은 피곤했지만 평소에 계단을 오르면서 느끼던 찌무룩함이 오늘 밤에는 전혀 없었다. 기분이 한껏 고조된 탓일 거라고 그는 자기 분석을 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현관 우편함에 석간신문을 뽑아들고 집안에 들어서자 우선 부재중 전화부터 살펴보았다. 메시지 한 통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미호와 함께 있는 동안에도 몇 차례 연락을 넣었고 호출 삐삐도 울리지 않았으니 수사본부에서 온 것일 리는 없었다. 스위치를 누르자 먼저 헛기침 소리부터 들려왔다. 그것만으로도 가가는 전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 나다 라고 아버지의 컬컬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다. 별일은 아니고.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항상 이렇다. 오다와라의 숙모님이 너에게 어울릴 만한 사람이라면서 사진 한 장을 가져오셨다. 우편으로 너한테 보낼 테니까 나중에 대답을 좀 해드려라. 유치원 교사라고 하더라. 가가는 전화기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중매가 들어온 모양이다.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친구 아들이 낸 교통사고가 복잡하게 꼬인 모양이야. 내가 잠깐 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오늘 밤에 그 일로 외출한다. 급한 볼일이 있을 때는 땡땡땡에 땡땡땡땡으로 전화할 것. 이상. 가가는 혀를 끌끌 차며 급한 볼일은 무슨 급한 볼일이야. 라고 입속에서 투덜거렸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급한 볼일 따위 있을 리가 없었다. 가가는 수화기를 집어들고 아버지 집의 번호를 돌렸다. 3번의 호출음 뒤에 가가입니다. 지금 부재 중이니 볼일이 있으신 분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라는 유난히 딱딱한 말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 교이치로야. 라고 가가는 수화기에 대고 말했다. 아무리 예전에 경찰이었다지만 괜한 일에는 끼어들지 않는 게 좋아. 그리고 중매 이야기는 거절해줘. 내 결혼 상대는 내가 정할 테니까. 이상. 이라고 말하고 가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끝에 이상이라는 말을 붙인 것을 후회했다. 그건 아버지의 버릇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음날 시부야 경찰서 회의실에서 수사 회의가 있었다. 수사원들이 차례차례 그간의 탐문 결과를 발표했지만 진전이라고 할 만한 것은 전혀 없었다. 변함없이 살해 동기는 확실하지 않고 유력한 증언도 얻지 못했다. 가지타의 겉옷에 물을 묻힌 게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각자의 알리바이는 어땠지? 답답한 목소리로 도미이가 물었다. 그것도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본 공연 때도 그렇지만 총 연습 때도 댄스와 무대 관계자들이 초 단위로 움직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한다는 건 아무래도 힘든 일입니다. 길쭉한 얼굴의 계장이 울상이 되어서 말했다. 겉옷에 독극물 장치를 붙인 시간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져. 그 전에 누군가 가지타의 옷에 물을 묻혔잖아. 그게 범인이 한 짓이라는 건 거의 틀림이 없어. 그런 쪽으로는 알리바이를 알아봤나? 그건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지타가 겉옷을 벗기 전에 무대에 올라갔고 그 옷이 젖은 것을 알게 된 시점까지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알리바이가 있는 셈입니다. 계장은 그렇게 말하고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혔다. 모두 합해 6명이었다. 용의선상에서 제외되는 게 겨우 6명이야? 누군가가 노골적으로 실망한 소리를 올렸다. 하지만 한 걸음이라도 발전한 성과라는 건 틀림없어. 도미이는 회의 책상을 탁 내리친 다음 기름 낀 얼굴을
손바닥으로 쓱쓱 비볐다. 용의자는 겨우 수십 명이야. 그걸 조금씩이라도 좁혀나가면 의외로 쉽게 결론이 나게 마련이야. 하지만 그 범위를 좁혀가기 위한 방법이 쉽게 찾아지지 않는 것이다. 주사 바늘 쪽을 조사 중인 수사원들도 아직 수확이 없는 모양이었다. 주사 바늘은 일반 약국에서는 취급하지 않아서 판매하는 가게가 몇 군데밖에 없었다. 특히 최근에 마약 단속 문제로 취급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탐문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계가 있을 만한 정보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이다. 곤충 채집 세트 같은 것에도 장난감 주사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완구점 쪽도 둘러보는 중입니다. 근데 요즘 그런 세트를 들여놓은 가게가 별로 없더라고요. 곤충이 없는 계절이라서 그런 건 팔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주사 바늘 쪽에 정보를 캐고 있는 사카키바라라는 형사가 말했다. 그거 참 지당한 말씀이네. 라고 누군가 맞장구를 치며 웃는 바람에 회의실 분위기가 잠시 부드럽게 풀렸다. 주사 바늘이라는 게 의외로 입수하기 어려운 것이네. 도미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의료 관계자라면 주사 바늘 하나 구하는 것쯤은 별일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자 전원을 상대로 의료계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없는지 조사 중인데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사카키바라는 말했다. 의사에게 앰플약을 처방받아서 직접 주사하는 사람도 있잖아. 관계자 중에 그런 사람은 없었어? 다른 수사원이 질문을 던졌지만 사카키바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도 현재 조사 중인데요. 좀째 시야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사가 일반인에게 직접 주사를 놓으라고 하는 일은 없어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함께 있을 경우에 하나입니다. 물론 조직폭력배 쪽 사람이라면 제 손으로 주사를 놓기도 하지만 그쪽으로 관계가 있을 만한 인물은 없었어요. 하지만 범인이 주사 바늘을 사용한 건 틀림없지. 전부터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 어딘가에서 입수했을 거 아니야.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을 텐데요. 베테랑 형사들이 상의하는 가운데 가가가 의견을 내놓았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어째서? 라고 도미이가 물었다. 범인이 그런 살해 방법을 계획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요. 라고 가가는 말했다.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된다든가, 실패해도 누가 했는지 쉽게 알아내지 못한다든가 하는 이점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범인이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분명 별다른 수고 없이 간단히 만들었을 거예요. 댄서는 물론이고 무대 관계자들은 이번 공연 때문에 거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주사 바늘 하나를 구하려고 멀리까지 나가거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다면 아마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주사 바늘을 입수했다는 거지? 라고 도미이가 물었다. 우리가 놓친 뭔가가 있을 거예요. 라고 가가는 대답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었어요. 그걸 모르니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도미이는 그런 불만을 제지하고 자리를 정리하듯이 말했다. 좋아. 그런 관점에서 각자 뭔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열띤 논의가 이어졌지만 결국 그날 회의에서는 별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가지타의 과거와 인간관계, 독극물과 주사바늘에 관련된 사항을 발로 뚜벅뚜벅 돌아다니며 찾아보는 수밖에 없었다. 가가와 오타는 가자마 도시유키 사건과의 관련에 대한 조사를 맡기로 했다. 예술적인 견해에서 가지타와 마찰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가가의 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그날 두 사람은 우선 샤쿠지 경찰서부터 들렀다. 가자마의 뉴욕에서의 행적에 대해 그쪽으로 건너간 수사원으로부터 정보가 들어왔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이다.
별거 아닌지도 모르겠네만. 수사주임 고바야시는 리포트 용지에 적힌 보고서를 보며 말했다. 그쪽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자마는 일본인과는 거의 사귀지 않았어. 교제 범위는 대부분 그쪽 미술학교 친구들이야. 단지 그 즈음에 외국인 친구가 하는 말로는 가자마의 친구 중에 딱 한 사람, 일본인이 있었대. 누구죠? 라고 가가가 물었다. 유감스럽게도 이름은 모른대. 가자마가 그 사람을 외국인 친구에게 소개해준 게 한두 번뿐이었고 직접 대화는 해본 적이 없었던 모양이야. 알코올 중독인지 병에 걸렸는지 아무튼 얼굴빛이 안 좋고 눈도 흐릿하게 풀린 남자였다는군. 그 즈음이라면 다카야나기 발레단에서는 가지타와 곤노가 뉴욕에 가 있었는데 방금 그런 인상이라면 그 두 사람과는 전혀 다른데요? 맞아. 어떻든 그 가자마의 일본인 친구라는 사람의 행방을 알아보라고 그쪽에 부탁해뒀어. 제발 찾아냈으면 좋겠네. 오타는 별로 기대하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수사주임도 떨떠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마 주위에서 다카야나기 발레단과 관련된 점은 발견된 게 없었습니까? 가가가 화제를 바꾸었다. 아무것도 안 나왔어. 뉴욕 발레단이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가자마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대. 여전히 가자마 도시유키가 다카야나기 발레단에 몰래 침입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가가와 오타는 이케부쿠로 쪽으로 나와서 가자마의 연인 미야모토 기요미가 아르바이트라는 부티크에 찾아갔다. 역 근처의 패션 빌딩 3층에 있는 가게였다. 두 사람이 들어섰을 때 기요미는 또 한 명의 점원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손님은 보이지 않았다. 가가가 말을 건네자 그녀는 돌아보고 어라? 하는 표정을 보였다. 형사분이야 라고 기요미는 다른 여 점원에게 말했다. 그러고는 가가를 보며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왔다. 그리 귀찮아하는 기색은 아니었다. 물어볼 게 있다는 가가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여 점원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 점원이 기요미의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뭔가 속삭였다. 기요미는 그 말을 듣고 키득키득 웃더니 자 그럼 이라며 가가 일행에게로 다가왔다. 30분 안에 끝내주셔야 돼요. 케이크가 맛있는 가게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죠. 기요미는 빠른 말투로 다짐을 받더니 가가의 팔을 잡고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데려간 곳은 같은 빌딩의 가게로 정말 다양한 종류의 케이크가 줄줄이 진열되어 있었다. 가게 안을 둘러보니 젊은 여성들 뿐이어서 가가와 오타로서는 적잖이 어색한 곳이었지만 기요미는 전혀 신경 쓰는 기색 없이 요구르트 타르트를 열심히 입안에 떠넣고 있었다. 유리 테이블 밑에서 검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다리를 꼬고 있어서 그것 또한 가가와 오타에게는 왠지 조마조마한 장면이었다. 가가가 우선 가지타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기요미는 즉석에서 고개를 저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가지타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잘 좀 생각해봐요. 하고 오타가 말했다. 가자마 씨가 뉴욕에 가 있을 때 이 사람도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자마 씨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뉴욕에서 돌아온 직후였을 텐데요. 하지만 기요미는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난 정말 들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은 뉴욕 이야기는 별로 해주지도 않았어요. 왜 그쪽 이야기를 안 해주었을까요? 라고 가가는 의문을 던져보았다. 글쎄요. 라고 기요미는 어깨를 으쓱 쳐들었다. 아마 귀찮았던 모양이죠. 그럼 꼭 가지타라는 사람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쪽에서 일본 사람 누군가를 알고 지냈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오타가 질문을 조금 바꾸었다. 샤쿠지 경찰서에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질문인 모양이었다. 못 들었는데요?
라고 기요미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그 얼굴에 문득 또 다른 빛깔이 스쳤다. 뭔가 생각났어요? 라고 가가가 물었다. 아, 이건 상관없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요. 라고 기요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떤 것이든 괜찮다고 가가와 오타는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가 귀국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요. 그의 방에서 느닷없이 그림 모델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림 모델? 누드인가요? 오타의 말에 그녀는 콧등에 주름을 잡으며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뭐 거의 벗긴 했죠. 그리고 기요미는 입술 사이로 혀를 쏙 내밀었다. 그때까지는 그의 그림 모델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라고 가가가 물었다. 없었어요. 그는 인물 그림은 안 그렸거든요. 근데 왜 그때는 갑자기 모델을 해달라고 했을까? 모르죠 뭐. 라고 기요미는 고개를 저었다. 둘이 함께 있는데 갑자기 기요미 저쪽을 바라보고 서봐 라고 하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자세를 잡고 섰더니 그가 스케치북에 쓱쓱 그렸어요. 근데 금세 관두더라고요. 왜요? 처음에는 역시 모델이 안 좋아 라는 거예요. 아, 진짜 말도 안 돼.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더니 실실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하고는 일본을 떠나서 나 자신을 직시하면 나도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려나? 하고 혼자 중얼중얼했어요. 그때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뉴욕에서 누군가 훌륭한 화가에게 영향을 받은 모양이구나 하고요. 오타가 가가에게 의미심장한 시선을 던져왔다. 가가도 고개를 끄덕여 응했다. 분명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이기는 했다. 기요미에게서 그 밖에 별다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케이크 가게를 나서면서 기요미가 물었다. 그 사건은 대체 언제나 결말이 나는 거예요? 그녀가 말하는 건 가자마가 죽은 사건이었다. 그 사람은 남의 사무실에 뭘 훔치러 갈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제발 분명하게 좀 밝혀주세요. 네, 알죠. 가가가 달래듯이 말하자 그때까지 진지한 눈빛이던 기요미가 후훗하고 입가를 풀었다. 아까 우리 가게 친구가 살짝 이야기하던데요. 형사분이 정말 멋있다고요. 저도 잘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더니 기요미는 손을 흔들고 돌아갔다. 그녀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오타가 탄식하듯이 말했다. 변화에 적응하는 게 빠른 건지 아니면 원래 태평한 성격인 건지 도무지 속을 모르겠는 아가씨네. 하지만 제법 날카로운 데가 있어요. 조금 전에 그녀가 얘기해준 가자마의 혼잣말. 분명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가자마가 뉴욕에서 만난 누군가 라는 얘기야? 오타가 되물었을 때 그의 양복 주머니에서 발신음이 울렸다. 삐삐였다. 오타는 서둘러 삐삐 스위치를 끄고 무슨 일이 생겼나? 라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에스컬레이터 옆에 공중 전화가 있었다. 그가 수사본부에 전화하러 간 사이에 가가는 기요미의 이야기를 되짚어 보았다. 그날 왜 가자마는 기요미를 모델로 세우고 그림을 그렸을까? 어쩌면 그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그런 여자 그림을 그렸던 게 아닐까? 가자마가 뉴욕에서 만났다는 일본인이 중요한 인물로 떠올랐다. 가가가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전화를 마친 오타가 돌아왔다. 그의 표정을 보고 가가는 사태의 급변을 직감했다. 역시 오타가 내뱉은 말은 심상치 않았다. 당장 다카야나기 발레단에 가봐야겠어. 무슨 일 있었어요? 또 사건이 터졌어. 이번에는 야기유 고스케를 노렸어.